말씀해주신 대로 그 신경과학의 이제 세 가지 연구 전략하고 그 이제 법정에서 쓰이는 그 이미징 에비던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걸 예측해본 이제 논문이고요. 그, 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기 아산병원에 계신 그 유소영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한 건데 그게 좋은 저널에 실렸습니다. 근데 그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뭐 대단한 그런 얘기가 들어있지는 않은데, 근데 뭐 좀 제가 좀 발표를 하려고 이제 좀 마음을 먹은 건 그래도 이제 그 제가 여기서 이제 뭐 내용이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그 좋은 평가를 받은 거는 그래도 이제 좀 이쪽에선 잘 그 많이 얘기하지 않는 이제 역추론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 철학적인 이런 개념들 이런 거 가지고 좀 분석을 한 게 좀 좋은 평가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과학 철학을 잘 좀 응용하면은 뭐 이런 논문 연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발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건 일단 그 내용상 증거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내용상 증거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그 뭐 뇌를 이렇게 단층 촬영한 뭐 이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우리가 뭐 흔히 뭐 뇌파 측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뭐 이런 EEG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 그 범죄자가 제출을 해가지고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감경을 받기 위해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뇌에 어떤 그 이상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까 그럼 뭐 나를 이제 나는 좀 처벌 좀을 낮춰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이 이제 법정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12년까지 이제 추세인데 보면은 뭐 한 몇 년 사이에 뭐 몇 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 사이에 뭐 몇천 건이 벌써 이제 제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제일 많이 이제 쓰이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강력 사건 중에서도 이제 살인 사건에서 제일 많이 제출됩니다. 그 특히 이제 그 어떤 경우에 많이 제출이 되냐면 그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제일 많이 제출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형을 시키는 경우에는 좀 이제 그 판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사형은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이제 좀 감경을 더 많이 시켜주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로는 이제 그 전체 이제 사건에서 이제 한 5% 정도 제출이 되는데, 그 살인 사건인 경우에 미국 내에서는 24% 정도에서 제출이 된다고 합니다. 꽤 많은 경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근데 사실은 이 증거 판결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증거만 가지고 결론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판단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에 얼마나 인용이 됐는가를 보면은 이제 그 인용되는 그 숫자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중요 증거로 이제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연구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그 뭐 한 20% 30% 정도 사건에서 좀 그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아직까지는 이런 그 증거가,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 유무죄 판결하고 이제 그 형량 판결을 따로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유무죄 판결에 이제 영향을 준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 지금 그 대부분이 다 그 형량을 이제 조절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예전에 이제 그 박춘풍이라고 되게 그 유명한 이제 토막 살인범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형 판결을 피하려고 이런 걸 제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좀 이게 이 사람이 뭐 사이코패스로 나오거나 뭐 그랬다면 이제 더 화제가 됐을 텐데, 그 안타깝게도 이제 그 사이코패스가 아닌 걸로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게 그 형량에 영향을 주거나 안 적거나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에서는 뭐 좀 그 쓰이거나 한 거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일단 이제 로퍼하고 시몬스 사건 같은 경우인데, 이 사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어떤 그 경과냐면은 그 18살, 17살인 이 청년인데 그 되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이제 그 침입을 해가지고 그 성폭행을 하고 이제 그 여자를 이렇게 죽인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 사형이 받아야 되는 사건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증거들이 많이 제출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 내용상 증거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발달 심리학은 여러 가지 그 과학 분야의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건데, 그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이제 이 18세 이하의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뭐 폭력적인 어떤 이런 충동을 그 조절한다거나 이런 뇌 부위가 이제 완벽하게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지금 그 미국이 법을 다 바꿔가지고 이제 18세 이하 청소년한테는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기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같은 경우도 이제 사형 판결을 변하지 않고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이제 형량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증거가 이제 그 의존하는 이제 법률적인 원칙이 이제 그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맨너튼 규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처벌을 받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처벌을 할 수가 있냐 하면 그 자기가 죄를 저지른다는 걸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해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모르고 저지른 거를 우리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이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내용상 증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해자의 어떤 범인의 어떤 무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되는데 좀 분석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증거에 이제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두 가지인데, 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내 어떤 부위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전제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이제 내각 연구에 따르면 그 어떤 특정한 부위 B가 이제 특정한 정신적 기능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런 그 전제가 만족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래서 그 피고인은 그 부위와 연관된 어떤 정신적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런 내용상 증거들의 이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첫 번째 전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피고인의 이제 뇌를 이제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진짜로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이 이제 이 어떤 특정한 뇌 부위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건지 우리가 정말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상 증거들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비판하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근거로 이제 비판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각이 보여주는 게 사실은 그 인과관계를 아예 못 보여주는 거다. 그건 이제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만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내 어떤 기능이 아니라 어떤 조절 작용일 뿐일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 더 나가가지고 뭐 버콜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예 내각하고 법학 사이의 어떤 쿤적인 의미의 그런 공약 불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페이그만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아예 뭐 좀 과학하고 이제 법학이 이제 좀 사이에 아예 좀 서로 겹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 증거법적인 원칙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증거법도 이런 앞에 이런 비판자들이 좀 전제하는 것처럼 완벽한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증거법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확실한 증거라고 여기는 뭐 DNA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100%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것도 뭐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증거법이 요구하는 건 그게 이제 신뢰성 있는 원칙이나 방법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따라서 잘 처리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믿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증거법 보면은 예. 그 뭐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그게 없는 거보다 그 더 확률을 높아주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증거 여기 인정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702조 같은 경우 이제 전문가 증언에 대한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믿을 만한 어떤 방법이나 원칙들을 따르고, 그리고 이 전문가가 그거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서 잘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 증거, 법정에서 증거의 문제는 그게 어떤 그 확실한 뭘 증명하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신뢰성이 얼마나 되냐 이런 정도를 따지는 게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도 법적인 문제에서 따지는 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런 그 지금 현재 이 내용상 증거가 그러니까 이 어떤 직접적인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만 그 정황 증거 정도로만 그 참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보면은 내각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각이 발전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과연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볼까 해서 이제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접근법들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상과 관련된 어떤 그 증거의 논리로서 이제 이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뇌의 어떤 부위가 어떤 정신적 능력의 원인이 된다는 거 하는 게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보이려고 이제 그 뇌과학자들이 노력을 해야 하냐면은 뭐 코그니티브 서브트랙트 이런 방법을 이제 전통적으로 써왔고, 근데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법정에서도 이게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제 좀 더 최신의 방법론들,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뇌를 이제 좀 조작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론들이 과연 그러면 이런 기존에 있던 방법들의 문제를 이제 넘어설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 발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코그니티브 서브트랙션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이라는 방법이고, 지금도 대부분의 이제 연구들은 이런 방법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일단 두 가지 상태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수학적 능력, 뭐 수학 계산을 담당하는 내부위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상태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보통 레스팅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상태를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예를 들면 수학적 능력을 테스트하고 싶으니까 뭐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거죠. 뭐 2 곱하기 3을 풀어보라고 하든지 그 fMRI 같은 기계에 넣고요. 그럼 그때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 이렇게 그 활성도가 이렇게 팍 올라갔다. 뇌의 어떤 그 부위가 활성화된 부위가 그 수준이 레벨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보다 여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위는 이제 수학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기능하고 관계된 기능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트랙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뺄셈이잖아요. 이 올라간 상태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상태를 이게 차이를 계산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fMRI 연구 같은 보면 이제 보통 이런 그림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된 이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부분이 어떤 이 두 가지 상태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이 부위가 이런 일을 하는 부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방법의 이제 문제가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코릴레이션 같은 거 구별을 못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예, 뭐 이런 게 코릴레이션이죠.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B2라고 하는 부위가 사실은 이게 M이라고 하는 그 기능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근데 얘가 요것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얘가 또 다른 부위를 또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그 내 부위를 연결시켜준 그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얘는 얘 때문에 이제 활성화되지만 이 M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어떤 그 M에 대한 인과적인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같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부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그대로 쓰면 이 부위도 얘랑 그 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내릴 텐데 그게 사실하고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뭐 디제너러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뭐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부위가 이제 같은 하나의 이제 그 기능을 둘 같이 담당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언어 능력 뭐 일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부위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기능을 잃더라도 나머지 부위가 이제 남아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이 M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원인이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를 제대로 이제 그 판단을 못 한다는 게 이제 그 여러 비판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왜 그럼 그렇게 이게 어렵냐 하면은 이제 좀 이런 구분을 하면은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전추론이라고 하는 거랑 역추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그 추론의 방법에 대한 구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뇌하고 이제 기능하고 사이에 이제 그 관계가 있는데, 이 기능을 조작을 하고서 이제 뇌 부위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걸 조작을 해가지고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 기능을 조작하고 뇌 부위를 보는 게 이제 그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뇌를 직접 조작하기가 이제 어려웠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기능을 해보라고 시킨 다음에 이제 뇌 부위가 어떻게 되는가 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인과관계로 보면 사실은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제 뇌 부위가 원인이고 기능이 이제 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결과를 조작을 해가지고 원인이 뭔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왜 이게 전추론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제일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원인을 보고서는 이게 원인을 조작해가지고 결과를 조작해가지고 그것의 원인이 뭔지를 찾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이 법정 증거가 진짜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역추론을 요구하는 거죠. 이 뇌 부위가 정말 이 기능의 어떤 그 진짜 원인이냐, 요거를 그 밝혀내길 요구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코그니티브 서브트랙션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뇌 부위를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에러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PPT가 갑자기 꺼졌네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왜 이러죠? 켜지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건 아니고, 요거 키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에러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이제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이야기 되냐면 이제 더블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제일 이제 그 뭐 중심에 있던 방법론인데 뭐냐면 그 예를 들면 어떤 두 부위가 있는데 그 어떤 하나의 A라는 기능을 할 때는 그 R1만 활성화되고 B라고 하는 기능을 할 때는 뭐 R2만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그 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두 부위가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뭐 그런 방법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많이 이제 그 기능이 다르다는 걸 보이려면 더 많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두 부위가 이렇게 좀 기량적인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냥 어떤 인과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의 내 부위가 다른 부위 그냥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가진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제 뭐 리버스 어소시에이션 같은 이런 추가적인 어떤 이런 증거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밝히려면은 그동안 지적되었던 게 뭐냐면 정말로 이거를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실험을 다 해봐야 그 부위가 정말로 그 기능에 해당하는 부위인지 밝힐 수 있다, 밝힐 수 있는 거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상 증거에 대해서 이제 2012년에 이제 그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런 그 과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제 그 조건을 얼마나 그 신빙성이 이제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걸 보는 기준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도버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이제 시험이 됐느냐 그리고 이제 뭐 리뷰가 됐느냐 아니면 뭐 퍼블리케이션 됐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에러 증거의 그 오류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과학자 커뮤니티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한 그 기준인데 2012년에는 근데 요 1번하고 2번은 만족한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 판사가 3번하고 4번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실은 내용상 증거는 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제 어떤 실체적인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지금도 이제 판정 상태인데, 근데 그 판결에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 판결에서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 판사가 이제 투팸이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앞으로는 어떨 거냐면 지금은 fMRI가 좀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발전하면은 그때는 뭐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여운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뒤에 하려고 하는 얘기가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릴 건데 이런 방법들이 이 앞에 이 비교적 이제 오래된 이 코그니티브 서브트랙션이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하고 있느냐, 극복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라고 붙였는데 이 방법에 이제 일단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런 관계를 이걸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니까 말하자면 빅데이터 같은 그런 이제 방법론입니다. 아주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 판단의 어떤 그 신뢰성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사용되는 건 이제 베이즈 방식을 이용한 것들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는 이제 어떤 게 이제 어떤 부위가 어떤 특정한 기능이 이제 활성화될 때 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증거가 많으면 이제 어떤 이 결론에 이제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활성화되더라, 그러니까 다른 기능 할 때 활성화되더라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아니라는 증거겠죠. 그런 증거가 있으면 이제 신뢰성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점점 이제 정확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뭐 대단히 많은 이미 이런 내 기능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재밌는 거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들이 작동을 하냐면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상 데이터나 이런 것들 표준화해가지고 쉽게 데이터를 모으고 쉽게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주된
이런 서비스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이제 누로신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은 뭐 보시면은 뭐 지금 뭐 14,000개 이상의 이제 연구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메타 분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그 일종의 그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되어 있는 그 논문들을 이제 자동으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제 읽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정보를 빼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런 출판의 논문들을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서 정리해가지고 읽어서 그래가지고 어떤 부위에 대해서는 이런 이 부위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페인이 관련된 부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어느 부위가 가장 신뢰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접근에 이제 근데 이 내용상 증거의 그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아까 노보트 조건의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문제됐어요. 에러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밝혀져 있지 않았다 이런 게 중요한 이제 그 문제점이었는데, 근데 이런 조건을 쓰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이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 좀 수치적으로 이제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베이즈 팩터 같은 것들 많이 쓰는데, 그래서 베이즈 팩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증거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보면은 이제 이 앞에 그 뉴로시스 데이터를 이용한 건데, 이게 인슐라에 대한 데이터일 거예요. 그래서 인슐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고, 뭐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인슐라 같은 경우 높지 않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아나전드염 이런 부분들은 뭐 사회적인 판단 이런 거에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굉장히 그 연관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문제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뇌를 직접 이제 조작하는 매니플레이션하는 방법론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상 증거가 가장 많이 비판받아왔던 게 뭐냐면 인과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진짜로 인과를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데이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 만약에 직접 조작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이제 인과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뇌를 조작하는 기존의 방법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뇌 기능을 알려면 이제 뇌를 이제 이 뚜껑을 열어서 이제 내부를 이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열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연구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방법들이 이제 시공간 행사도가 굉장히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해상도가 떨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전통적인 조작 방법 연구가 이제 병번 연구 같은 건데, 뭐 실제로 폴 브로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브로카 영역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병변이 생기는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환자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이제 해부해서 이렇게 찾아내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구가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이 병변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병변이 되게 뭐 크기가 한 1cm만 된다. 그래도 뭐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작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돼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이거 직접 전류를 이제 흘려줘가지고 내 부위를 이제 조작하는 걸 텐데, 보통 이거는 해상도가 한 단위가 이제 30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패치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직접 전류를 흘려서 이제 내 조작하는데, 뭐 최근에 나온 것들은 뭐 해상도가 1cm 정도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좀 더 해상도 높은 거는 TMS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강한 자기장을 흘려줘가지고 그 부위에 이제 뇌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건데, 이거는 해상도가 이제 0.5에서 1cm 정도, 좀 더 나은 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이용하면은. 또 최근에 이제 근데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광유전압 같은 건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자 신경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다 유전자를 실어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하기 위해서 원래는 신경세포가 전류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전류하면 전달물질에 반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레이저 같은 이제 빛에 이제 반응을 하도록 이제 만드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신경세포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센시션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죠. 뭐 뇌 이 쥐의 뭐 그 기억을 막 조작을 한다거나 이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방법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 해상도나 뭐 굉장히 높습니다. 해상도가 이제 뭐 벌써 이미 그 몇 년 전에 그 세포 하나 단위로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이제 기술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시간 해상도 굉장히 빠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역시 유전자 병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침투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의문을 품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상당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다른 원숭이 같은 연구에서는 뭐 한번 이제 조작을 하면 몇 달 동안 유지가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면역 반응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광을 유전학을 이용해서 뭐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임상 시험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뭐 초음파 같은 것도 있고요. 초음파도 이제 그 주파수가 높은 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게 두개골을 뚫고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해 가지고 이제 내부를 조작을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현재 해상도는 한 3m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TI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재밌는 기술인데, 그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에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그 자기장을 흘려주는데, 뭐 이게 주파수가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에 그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런 그 낮은 주파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제 뇌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뇌 심부를 이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에 있는 걸 자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제가 뭐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조작 방법들을 이용하면 좀 더 이제 그 인과관계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전통적 방법의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으로 이제 그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 이 매니플레이션 방식은 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좀 더 이제 신뢰성 높은 결과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판자들이 뭐 이런 것들 지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증거법하고 뇌과학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증거의 확실성을 높이는 거. 이게 같은 목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오래된 이런 그 방법들에 대해서 그 기존의 이 법원이 이래들 신뢰성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내렸지만, 앞으로 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런 방법론에 의해서 이런 옛날 방법의 문제가 극복돼 가고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장래에는 뇌영상 증거의 법적 지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